더정치 인터뷰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정유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유섭 의원입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무슨 말씀이에요?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이시고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 맞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상임위원회 이름이. 상임위원회를 제가 그거 하고 이제 운영위원회도 하죠. 아, 운영위원회 위원도 하고 계시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하고요. 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 전에 간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간사는 안 하시는 지금은 이제 간사를 장재원 의원한테 장재원 의원 밀었죠. 하시고요. 예,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현안에 대한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창원 성산하고 통영 고성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1승 1패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선거 결과가요, 참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당도 이거를 꼭 승리했다고 보지도 않고 또 패배했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아주 국민들한테 저희들을 그래도 이제 약간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아직은 충분치 못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게 어느 정도의 경고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의 경제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요 근래에 뭐 인사 실패라든지 또는 청와대 기강 문란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고 의미가 있고, 물론 그 지역이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어려운 지역입니다. 별로 후보가 지난번에도 안 냈죠. 어려운 지역이지만 어쨌든 투표가 나온 그 득표율로 봐서는 민주당한테도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경고를 내리신 것 같고요. 바른미래당하고 평화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너네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신 것 같고, 정의당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대한 세력까지를 아직 보지는 않으신 것 같고, 정의당도 그래도 인정을 받은 선거라는 거 봅니다. 근데 이번 선거가 뭐 거의 그 국회에 원래 있던 자기네 구석을 간 거기 때문에 현상 유지지 그게 뭐 대단한 국회에 변동을 일으킬 만한 선거 결과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1년간 각 당이 잘해라 하는 민심의 의사표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박영선 장관 이제 임명장을 줬는데요.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그렇죠. 박영선, 저도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그러셨죠. 근데 그때 일단 궁금한 게요. 왜 그때 갑자기 중단하셨어요? 보통의 청문회에서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명을 하거나 뭐 이런 건데, 박영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도 충분치 않고 해명도 동떨어지게 하고, 또 도리어 우리 당의 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또 제 입장에서는 제가 분명히 틀린 답이라고 그러는데 고집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30개월 된 이상 된 소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래서, 저도 미국에 제가 3년 6개월간 미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 다 먹는다. 근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고 다시 단호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 거짓말도 저렇게 당당하게 답변하면 이거는 청문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청문회의 성격이 그 후보자에 대한 그런 도덕성이라든지 정책 검증성 이런 거를 검증하는 건데 그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게 하고, 이거는 뭐 어차피 통과를 하고 당연히 임명해 줄 건데 뭐 너네들이 왜 물어보냐 이런 식이라면 할 필요 없다 하는 게 우리 당 의원들의 중론이었기 때문에 중단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검찰에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이렇게 고발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고발장은 들어가 있는 거죠? 고발장 했습니다. 고발장을 한 게 해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종배 의원이 삼성전자 저기를 앞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공격하고 뒤에서는 박영선 의원 남편 되시는 분, 부군 되시는 분께서 사건을 수임하고 뭐 그랬다. 어저께 또 얘기한 현대자동차 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사로 밝혀라. 그런 뜻에서 고발을 한 거죠. 아무튼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공방을 하다가 자꾸 이제 법원 검찰청으로 가는. 저도 그거는 뭐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만 그렇죠. 있는 현상인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사항을 자꾸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사법기관에 넘겨서 사법 판단을 받으려고 해요. 그거는 후진적인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 불가피하게 고발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해명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원내대표 간에 협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재보선 이후에 다시 또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말고 다른 세 야당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이제 지정을 하기 위한 협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렇죠, 하죠. 패스트트랙.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회 선진화법대에서 한쪽이 이제 5분의 3 되면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제도죠. 이거를 5분의 3이 되는 데는 반대편에서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330일인가 뭐 그렇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인데 저희가 보면서 이게 선거법 하나만 갖고 하면은 갈 수도 있겠다고 봤어요. 패스트트랙이. 그러나 이게 이제 뭐 공직자 수사처, 공수처 문제도 있고 또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도 이게 같이 엮이다 보니까 사안마다 또 생각들이 틀립니다. 그럼 모든 사안에 5분의 3 되기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패스트트랙 대우가 조금 흐트러졌어요. 흐트러졌는데 또 저희가 이제 민주평화당이나 또는 민주당이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그 지금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스트트랙이 간다고 해도 굉장히 어렵게 갈 것이고 가더라도 내년도 이게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진짜 통과되겠느냐 하는 의심은 들어요. 잘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문제는 떠나서라도 그 선거법 이거는 저희들은 이 게임에 누리고 합의 없이 이렇게 게임의 룰을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될 때마다 매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인정이 되면 다음번에 돼서 우리한테 유리한 선거법으로 또 바꿔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진짜 합의가 안 되면 이거는 밀어붙이면은 그거는 반칙이다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당이든 나중에 절반이 넘고 국회 선진화법 개정되고 뭐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선거제로 또 바꿔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든 타협을 구하고 합의를 구해서 그래서 선거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기본적인 앞으로 헌정 질서 문란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이 정개특위에서 결정이 되면 또 의결이 되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5분의 3이 되면 저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저희들은 대국민 호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난번에 나경원 대표가 뭐 의원직 사퇴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도 이제 원내 부대표거든요. 원내대표가 결정하면 따라야죠. 따라야 되는 것이고 또 의원총회에도 통과되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건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대국민 호소 선거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딨냐 하는 대국민 호소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분들한테 다른 정당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하면 자유한국당이 협상안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본격적인 협상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은 지난번에 저희가 발의한 안건 외에 다른 협상안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가장 큰 동기가 뭐였냐면 지역주의 타파예요. 지역주의 타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정치개혁특위에서 제가 제안한 게 도농복합제도 제기해봤고 중대선거구제도 제기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또 심상정 대표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를 했어요. 석패율제 그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동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고 절대 반대다. 그 의사는 계속 표명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안. 이게 예, 지금 예. 자유한국당의 당론이에요. 예. 왜 자유한국당은 안 내놓고 자꾸 선거법에서 반대만 하느냐 그랬는데 네. 사실 이 안이 김병준 비대위 때 비대위 아닙니다. 이 270명으로 줄이고 그렇군요. 예, 네. 30명 비례를 없애고 270명으로 줄이는 게 비대위 아닌데 이거 가지고는 협상안으로 제시하면 협상을 깨자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네. 그때 네. 제가 간사일 때요. 그렇군요. 그걸 제가 김병준 비대위에서 받았는데 묵살을 했던 겁니다. 발의를 안 하셨군요. 발의도 안 하고 제가 네. 묵살을 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선거법 협상에서 이거 갖고 하면 저희 논의가 안 된다. 그러나 지금 한국당 안이 없다고 하니 그럼 한국당 안이 이거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게 우리 한국당 아니다. 네. 원래 김병준 비대위 때부터 있던 아니고 대신 그게 좀 달라요. 270명의 또 비례 중대선거구제였어요. 중대선거구제군요. 이건 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는 야당에서 반대를 하니 우리 안이 이거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소선거구제 270명. 그렇죠. 비례대표는 없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상식적으로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님이 그 전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비례대표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뭔가 좀 그거는 이제 나경원 대표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거 당연하고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고 우리가 비례대표를 없앤다는 문제는 국민들의 그 의사를 물어봤을 때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도 직접 뽑기를 원하고 국회의원도 직접 뽑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상당수 비례대표에 있어서 그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게 불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 문제라든지 또는 그 당대표의 낙하산이라든지 또는 밀실 공천이라든지 이게 비례대표에 많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그 정도까지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 비례대표가 많아지는 게 맞느냐. 또 우리가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지 또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주요 3국이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보는데 그런 나라에 비례대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면을 고려한 것이고 저도 사실 이 안으로 협상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협상안은 아니고. 예, 협상안은 아니고 우리 안이 옛날부터 있던 안을 왜 자유한국당은 안을 안 내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이 있었는데 내라고 그러면 내겠다. 내고 협상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당연하죠. 비례대표 제도가 과거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3공화국 때부터 도입이 돼서 그게 아마 꽤 지금까지 국민들한테는 전국구 또는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꽤 인식이 많이 돼 있고요. 또 독일 같은 나라, 또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비례대표 의원이 훨씬 또 숫자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은 편이고요. 저도 그 정치개혁 협상할 때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북유럽처럼 비례대표를 전체로 정당 명부식으로 뽑는 나라도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나라처럼 내각제를 하자. 내각제를 해서 정당 명부식으로 가든지 무슨 그런 권력 개편에 단초를 제공하고 하든지 해야지. 지금 무조건 비례를 늘리자. 그리고 지역구를 줄이자. 아니 그걸 투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데 현실성을 생각을 하자.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군요. 우리가 19대 때 20대 때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한 석 늘리고 줄이는 거 가지고 진짜 몇 달을 싸워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다 걸린 문제를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이 사안에서 진짜 이게 가능한 거냐 아니냐 하는 걸 따져보자는 거죠. 가능하지 않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싸워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하는 거죠. 정치적인 체제를 완전히 바꾸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로 가려면 가능한 제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좀 바꾸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헌해서 권력구조도 좀 바꿔나가고 그런 것들을 그러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같이 해나가기를 바라죠. 바라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도 대통령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4년 대통령제 그런 거고 그걸 국회 보고 통과시켜 달라고 했어요. 대통령제를 가면서 자꾸
비례제 늘리자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자에서 그 국회 지역구 의원을 지금 상태에서 지역구 수를 줄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1인 현박기가 있기 때문에 다 각자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찬동하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때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안 내지 않았을까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저희가 그때 저는 그때는 위원이 아니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이 안을 내면 대통령 안은 국회에서 토론 없이 투표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안을 차라리 민주당 안으로 내라. 민주당 안으로 하면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청와대가 고집을 부려갖고 대통령 안으로 됐어요. 이거는 국회 너네들은 그냥 투표만 해라는 거잖아요. 자유한국당은 그때 안을 내지는 않았죠. 안 못 냈죠. 그때 당시에 아마 김성태 대표 시절일 겁니다. 김성태 대표가 뭐 연말쯤까지 자기네 우리가 해서 내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 내지는 않았어요. 내지는 않았는데 대통령의 안으로 내는 것보다는 여당이 안으로 내는 게 국회에서는 어쨌든 토론이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일단 황교안 대표가 선출됐고요. 당 지지도가 지금 계속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치 집단이나 외국의 선례를 볼 때도 경제 문제, 민생 문제에서 실패하면 점수를 따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의 우리가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게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문제점, 또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 또 그런 어떤 경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또 국민들도 저도 지역구에 가보면 얘기를 하세요. 진짜 장사 뭐 20% 30% 손님이 줄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저희들이 반사적 이익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국민의 민심이 무섭다는 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버림을 한번 받은 적이 있잖아요. 국민들한테. 그건 뭐 저희들이 다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저희 당이 뽑았던 대통령이 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버림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 어떻게 하든지 민생을 살펴야 되는구나 그런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겪어보시니까 황교안 대표의 장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보면 신상품이잖아요. 뭐 우리 정치인들은 닳고 닳았고 이 황교안 대표는 새로운 피고 그리고 또 총리도 했고 그리고 안정감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건데 아직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군요. 이분도 지금은 신상품. 옛날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많았어요. 반기문도 그렇고 고건 총리도 그랬고 이게 막 뭐 안철수 현상도 그랬고 이게 막 새로운 상품에서 봤는데 이게 가다가 또 발견이 되면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점이 많은 게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면 올라갈 것이고 더 올라갈 것이고 지금도 뭐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느냐 국민들한테 그리고 안정감을 보이느냐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받느냐 아니면 다른 인식을 받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으려면 뭔가 상당한 수준의 혁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의 혁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한때 괴멸의 수준까지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치라는 것이 두 날개로 가야 되거든요. 진보도 있어야 되고 보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정신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우리가 있는데 또 국민들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수의 기본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계속 인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내년도에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인적 혁신도 필요하고 공천 물갈이. 뭐 공천 물갈이도 필요하죠. 네. 필요한데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공천 할 때 왜냐하면 수도권의 국회의석이 122석인가 그럴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이. 네. 그중에 우리 당이 지금 26명밖에 없어요. 지난 총선에서 별로 당선이 많이 안 되셨고 사실상 수도권의 그 공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영남을 좀 물갈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영남에서는 물갈이를 해야 되겠지만 수도권에는 이미 새로운 사람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어서 그렇군요. 도리어 민주당이 어려울 거려. 네. 왜냐면 민주당이 그때 한 90몇 석 수도권에서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갈기가 힘들 거고 저희는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좀 그렇고 하여간 저희 정당 내에 뭐라 그러더라요?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이번에 한교안 대표 모시고 구성이 됐고 그 산하에 공천혁신소위원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 작업을 아마 거기서 시작하지 않을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하고 좀 이른바 보수 대통합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뭐 손학규,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하고도 뭐 통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당내 이런저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엊그제 그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그 이번에 창원 성산 얘기하면서 뭐 대한애국당 표가 있었으면 이겼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도 통합하자는데 그것도 또 일장일단이 있어요. 또 극우적인 세력을 너무 끌어다 보면 중도를 확장하는데 이게 좀 한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정치인들은 이 총선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여기서 당선되느냐 낙선되느냐가 자기 정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쪽으로든 뭐 저쪽으로든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향이 다른 두 그룹이 있거든요.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또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뭔가 이게 깨질 요인이 충분히 있고 보수도 어느 정도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통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대한애국당하고의 통합은 찬성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뭐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근데 뭐 당대당 통합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국회의원이시라 좀 생각의 편차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쭉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내년 총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정당 지지율로 보면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해볼만 합니다. 작년 지방선거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 지방선거에는 거의 선거하기가 힘들 정도의 국민의 외면을 받았는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25% 이상 국민 지지만 나와도 후보 입장에서는 해볼만 해요. 저는 이제 지역과 인천 부평입니다.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도 25% 이상이면 선거가 됩니다. 선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승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주 그 치열한 승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국회의원들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도 그렇고 다 이번 승부가 박빙이 될 것이라고 보고 어느 정당도 과반을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과반은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수도권만 생각한다면 눅눅하지는 않아요. 눅눅하지는 않다. 수도권은 눅눅하지가 않은데 좀 더 저희들이 잘해야 되겠죠. 저는 희망이 인천에서만이라도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인천도 그래야 저도 좀 이겼습니다. 예, 그러시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자, 헌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다음 대선에서 정권 되찾아올 자신이 있으십니까?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해서 이제 만드느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 경제 문제가 민생 문제가 급하니까 그런데 주력을 하다가 해야지. 지금 뭐 2022년 대선 얘기하기에는 너무 멀죠. 너무 내년 총선 끝난 다음에 얘기하죠.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도 당내 잠재적인 대선 후보 군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3, 4년 전에 1등 했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3, 4년 전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건 씨라든지 또 뭐 이해창 대표라든지 뭐 안철수 현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꼭 그 3, 4년 전 1등 했다고 되질 않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굉장히 어떤 새로운 인물이 팍 드러나기도 쉽고 또 망가지기도 쉬운 그런 정치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는 거는 좀 그렇고, 내년도 총선 끝나고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여쭤보기로 하죠. 국회의원이 굉장히 좀 늦게 되신 편인데요. 그렇죠. 정치를 이렇게 늦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정치했던 사람은 아니고요. 공무원 출신이고 공무원 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그 산하기관에 가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지역이 이제 인천 부평이고 제가 또 부평 출신이에요. 부평에서 출신인데 우리 동네 선후배들이 야, 부평에서는 부평 출신들이 부평에서 학교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 된 적이 없다. 뭐 그래갖고 저를 이제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런 얘기도 있고, 계기는 이제 제가 그 홍준표 대표하고 대학 선후배 사이입니다. 대학 때부터 잘 아는 선배인데 2011년에 홍준표 대표가 대표하실 때 저희 지역구에 그 마땅한 사람이 없다 하면서 나를 한번 추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부평을 위해서는 지금 현역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 정치를 못한다. 뭐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해서 마침 또 홍준표 대표가 추천을 해서 들이밀긴 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또 그 당대표에서 물러났죠.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무상급식에서 물러나고 하면서 뭐 당대표 책임론에 물러나고 박근혜 비대위가 됐죠. 그래서 이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공천이 되나 했는데 어떻게 공천이 저한테 떨어졌어요. 물론 경선에서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기를 했는데 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소신 있게 하겠다 생각하고 시작한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가치관 같은 건 어떤 걸 저는 이제 상생의 정치,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극단으로 하잖아요. 대결과 갈등 뭐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런 거 좀 벗어나서 좀 보수의 장점, 진보의 장점 이거 같이 해서 국민들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하는 그런 거 좋겠다, 이렇게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들께 또 보수의 어떤 혁신, 제대로 된 혁신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이후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에 공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간에 정치를 하면서 잘못된 점, 또 못한 점 이런 것만 바라보면서 공격을 하는 갈등과 반목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상대편도 이해를 하고 그쪽의 주장도 듣고 해서 상생의 정치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저도 이제 지역에 다녀보면 좀 제발 좀 싸우지 말고 민생 좀 챙겨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민생을 챙기는데 앞장서고 반목과 분열의 정치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정치인들도 저와 같은 뜻을 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정치가 너무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50년에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에 세계 2위의 부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국민의 자질, 또 기업의 자질, 기업의 잠재력 이런 것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치 분야의 후진성이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정치를 잘해서 진짜 2050년에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대로 세계 2위의 부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르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